외국의 한 민박집에서 아시아인들이 다투고 있습니다. 두 여성은 중국인과 한국인이라고 하는데요. 중국 커뮤니티에서 난리난 이 영상에 한국을 비하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의 영상처럼 중국인에게 폭력을 당한 한국인의 사연을 여러분께 전해드리려 합니다. 진짜 이렇게까지 민폐를 끼칠 수가 있나요?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서 이렇게 글을 남깁니다. 도대체 우리나라 여성에게 어떠한 일이 생긴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 중이고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전공을 공부하고 있는 26살 박지우라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해외 여러 나라에서 일해보고 싶었고 특히 유럽의 미디어 산업과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환경을 배우고 싶어서 어렵게 프랑스로 유학을 왔습니다. 프랑스어는 물론 영어까지 공부해야 해서 힘들지만 그래도 꿈을 위해 열심히 버티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학이라는 게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로맨틱하지는 않습니다. 낭만적인 파리 생활이라는 것은 사실 관광객들이나 꿈꾸는 환상에 가깝습니다. 유학생의 현실은 전혀 다릅니다. 프랑스의 높은 물가와 비싼 월세는 유학생들에게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저는 운이 좋게 작은 원룸을 구했지만 월세만 해도 800유로가 넘습니다. 여기에 전기세, 수도세, 인터넷, 요금, 교통비, 식비까지 더하면 한 달 생활비가 150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부모님이 학비를 지원해 주시긴 하지만 생활비까지 전부 감당하기에는 부담이 커서 저도 직접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사실 유학생들 사이에서 아르바이트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프랑스에서는 학생비자로 주당 20시간까지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여러 가지 일을 시도해 봤습니다. 처음 한 일은 동네 카페에서 서빙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금방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손님들이 불친절한 건 기본이고 프랑스어 발음이 어색하면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주문을 제대로 못 알아듣는다고 한숨을 쉬거나 짜증을 내는 손님들도 많았고 실수라도 하면 매니저에게 혼나는 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후 선택한 게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 일이었습니다. 파리에는 한국에서 온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루브르 박물관, 에펠탑, 베르사유 궁전 같은 관광지를 안내하면서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성수기에는 하루에 100유로 이상 벌 수도 있어서 꽤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일정이 너무 불규칙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일거리가 있을 때는 많지만 없을 때는 아예 없어서 생활비를 안정적으로 벌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선택한 게 한인 민박 아르바이트였습니다. 파리에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한인 민박이 많습니다. 저는 파리 중심가에서 꽤 유명한 한인 민박에서 일하게 됐습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숙소에서 숙식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유학생들에게 가장 큰 부담 중 하나가 바로 주거비입니다. 저는 원래 작은 원룸을 렌트하고 있었지만 방세가 너무 부담되었고 혼자 살다 보니 밥을 챙겨 먹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인 민박에서 일하면 직원들은 보통 숙소 안에 별도 공간에서 지낼 수 있었고 아침과 저녁은 사장님이 제공하는 경우가 많아서 식비도 절약할 수 있었습니다. 출퇴근할 필요가 없어서 교통비도 아낄 수 있었고 손님들도 대부분 한국인이라 언어적인 부담이 없다는 점도 큰 장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민박에서 숙식 제공받으면 개인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지만 막상 생활해보니 혼자 있을 공간도 충분했고 다른 직원들과도 친해져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따뜻한 집밥을 먹을 수 있다는 점이 너무 좋았습니다. 프랑스에서 한식 식재료는 비싸고 제대로 된 한식을 먹으려면 한인 마트를 찾아가야 하는데 민박에서는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집밥을 먹을 수 있어서 정말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안정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던 어느 날 사장님께서 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지우야, 이번에 중국 여행객 2명이 예약했어. 체크인 도와줄 수 있지? 순간 약간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사실 한인 민박에는 거의 한국인 손님만 오고 가끔 일본인이나 동남아 여행객이 오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중국인이 예약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장님은 크게 개의치 않으셨지만 저는 약간 걱정이 됐습니다. 사실 유럽에서 일하다 보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예의 없이 행동하는 걸 많이 보게 됩니다. 카페에서도 중국인 손님들은 기본적으로 시끄러웠고, 길거리에서 새치기를 하거나 공공장소에서 큰 소리로 통화하는 걸 자주 봤습니다. 물론 모든 중국인이 그런 건 아니겠지만, 유럽에서 여행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이 오면 스트레스가 엄청난 게 사실이었습니다. 설마 우리 민박에서도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겠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완전히 틀렸다는 걸 깨닫는 데는 하루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최대한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였습니다. 모든 중국인 여행객이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아닐 것이고 사람에 따라 다를 수도 있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저의 걱정은 체크인 첫날부터 현실이 되었습니다. 중국인 여행객 2명은 저녁 8시쯤 도착하였습니다. 프랑스는 여름이면 해가 늦게 지지만 겨울에는 오후 5시만 되어도 어두워집니다. 이미 한인 민박의 다른 손님들도 여럿 머물고 있었고 숙소는 조용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미리 준비해둔 체크인 서류와 방키를 들고 로비에서 그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두 사람 다 커다란 캐리어를 2개씩 끌고 있었는데 숙박 일수를 보니 겨우 사흘이었습니다. 짐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여행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를 수도 있으니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발생하였습니다. 와, 여기 되게 크다. 사진이랑 똑같아. 그들은 마치 자기 집에 온 듯 큰 소리로 떠들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문제는 다른 손님들이 이미 로비에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조용히 책을 읽던 여성 손님이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고 맞은편에서 노트북으로 작업하던 여행객 한 명도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는 당황했지만 최대한 친절한 미소를 유지하며 체크인 안내를 시작하였습니다. 어서 오세요. 여권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들은 저를 힐끗 보더니 대뜸 말을 쏟아냈습니다. 너 중국어 할 줄 알아? 저는 영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약간의 중국어를 할 줄 알았지만 일부러 한국어로 대답하였습니다. 아닙니다. 여기서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짜증이 난 듯 중국어로 웅성거리더니 겨우 여권을 꺼내 주었습니다. 저는 예약 정보를 확인한 뒤 숙소 이용 규칙을 설명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여기는 한국인들이 주로 이용하는 한인 민박이라 기본적으로 조용한 분위기를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공용 공간에서는 밤 10시 이후에는 소음을 자제해 주시고 객실 내에서는 음식 섭취를 삼가 주십시오. 그리고 욕실은 공용이기 때문에 사용하신 후 깨끗이 정리해 주셔야 합니다. 제 말이 끝나자마자 그들은 서로를 쳐다보며 웃었습니다. 그리고 믿기 어려운 말을 하였습니다. 그럼 배달 음식은 어디서 먹어? 한국인들 배달 좋아하잖아. 저는 순간 당황하였습니다. 우리 민박에서는 배달 음식을 시켜 먹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아침과 저녁은 사장님이 직접 준비해 주시고 따로 음식을 먹고 싶으면 근처 식당을 이용해야 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였습니다. 한 번 배달 음식을 허용하면 숙소 곳곳에 음식물이 남아 위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배달 음식은 숙소 내에서 드실 수 없습니다. 근처 맛집을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제 말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이, 상관없어. 여기 한국인들도 몰래 먹고 있을걸? 저는 그 말을 듣고 직감하였습니다. 이 손님들은 규칙을 지킬 생각이 없다는 것을. 체크인을 마치고 방을 안내하였지만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하였습니다. 방에 들어간 지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문이 벌컥 열리더니 한 명이 뛰어나왔습니다. 이거 왜 이렇게 좁아요? 사진보다 작잖아요. 저는 순간 무슨 말인가 싶어 확인하러 갔습니다. 그들이 배정받은 방은 원래 2인실로 우리 민박에서도 가장 인기 있는 객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불만이 가득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린 트윌룸인 줄 알았는데 더블 침대 하나밖에 없잖아요. 이거 환불해 주세요. 저는 당황스러워 예약 내역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그들이 예약한 객실은 분명 더블룸이었습니다. 예약할 때 객실 사진과 설명이 명확하게 나와 있었는데 이제 와서 방을 바꿔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현재 다른 객실은 만실이라 변경이 어렵습니다. 예약하실 때 더블룸으로 선택하셨고 웹사이트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중국어로 투덜거리며 불만을 표하였습니다. 그중 한 명은 짜증이 난 듯 캐리어를 열고 옷을 꺼내다가 갑자기 제 쪽을 바라보며 황당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이불 더 있어요? 이거 너무 얇은데. 저는 순간 말을 잃었습니다. 민박에서 제공하는 이불은 두꺼운 편이었고 다른 손님들도 불만을 제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계속 트집을 잡고 있었습니다. 현재 기본 제공되는 이불 외에는 추가 이불이 없습니다. 혹시 춥다면 난방 온도를 조절해 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제 말이 귀찮다는 듯 듣는 둥 마는 둥 하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며 한국인 어쩌고 저쩌고 하는 소리를 흘리며 방문을 꽝 하고 닫았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체크인부터 이러니 앞으로 사흘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습니다. 이들의 민폐 행동은 그날 밤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손님이 샤워를 하려고 욕실에 갔다가 깜짝 놀라 돌아와서 저에게 말하였습니다. 지우 씨, 화장실 바닥이 너무 젖어 있는데요? 수건이라도 깔아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곧바로 욕실을 확인하러 갔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바닥이 흠뻑 젖어 있는 게 보였습니다. 중국인 여행객들은 샤워를 하면서 문을 닫지 않고 사용한 듯 했습니다. 세면대 주변에는 물이 흘러넘쳐 있었고 슬리퍼를 신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 손님들, 과연 내일까지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그 기대는 몇 시간 만에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눈을 떴습니다. 사실 정확히 말하면 원치 않게 깨어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전날 밤 중국인 손님들이 복도에서 시끄럽게 통화를 하며 떠들어대는 바람에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행에서 돌아와 흥분된 상태라서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고 참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새벽 2시가 넘어서도 그들의 대화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결국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어 직접 그들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손님들, 죄송하지만 다른 손님들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복도에서는 조용히 해주시겠어요? 저는 최대한 정중한 태도로 요청하였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별로 미안해하는 기색도 없이 저에게 눈을 흘기며 문을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부터 더욱 황당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서 더 큰 목소리로 통화를 하기 시작했고 웃음소리와 말소리는 여전히 복도를 타고 새어나왔습니다. 한 손님이 새벽 3시쯤 제게 다가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죄송한데 저 방에서 너무 시끄럽게 굴어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혹시 다시 이야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다시 한번 문을 두드리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단호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손님들, 늦은 시간이라 다른 분들이 많이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숙소의 규칙상 밤 10시 이후에는 조용히 해 주셔야 합니다. 그제야 그들은 마지못해 조용해졌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미 잠에서 완전히 깨어버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새벽까지 뒤척여야 했습니다. 그렇게 겨우 잠이 들었는데 아침이 되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아침 식사는 보통 오전 7시 반부터 제공되었는데 그날따라 부엌에서 유난히 큰 소음이 들려왔습니다. 조식을 준비하던 사장님께서 다급하게 저를 불렀습니다. 지우 씨, 빨리 와봐요. 놀란 마음에 부엌으로 뛰어갔더니 그곳에서는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국인 손님 2명이 냉장고를 열어두고 마음대로 음식을 꺼내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조식으로 제공되는 반찬들과 밥, 국이 따로 준비되어 있었지만 그들은 마치 자기 집인 양 냉장고를 뒤지며 추가 반찬을 꺼내고 심지어 사장님이 따로 보관해둔 재료들까지 손을 대고 있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먹어도 되죠? 저는 순간 당황하여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차분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손님들, 냉장고 안의 음식들은 자유롭게 꺼내 드시는 것이 아닙니다. 조식으로 제공되는 음식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별로 개의치 않는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몰랐어요. 그런데 어차피 여기 있는 거 다 같은 거 아니에요? 우리는 아침을 좀 많이 먹어야 해서요. 사장님께서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일단 준비된 음식만 드시고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저희에게 말씀해 주세요. 직접 냉장고를 여는 것은 안 됩니다. 그제야 그들은 마지못해 냉장고를 닫고 테이블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후 다른 손님들은 설거지를 하고 자리를 정리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아무것도 치우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 버렸습니다. 사장님께서 식기 반납 부탁드립니다 라고 정중하게 요청하자 그들은 우리는 호텔에서도 설거지 안 해요 라고 대답하며 웃었습니다. 결국 제가 그들이 남긴 식기를 치우고 설거지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전 그들은 파리 시내 관광을 나갔습니다. 저는 적어도 몇 시간 동안은 조용하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오후에 그들이 숙소로 돌아오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들은 복도에서 신발을 벗어놓고 객실로 들어갔는데 그 신발에서 악취가 심하게 났습니다. 한 손님이 저에게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죄송한데 복도에 두신 신발에서 냄새가 좀 심하게 나네요. 혹시 저희 방까지 냄새가 들어오지는 않을까요? 저는 난감한 표정을 지으며 곧바로 중국인 손님들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정중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손님들, 실례지만 복도에 신발을 두시면 안 됩니다. 개인 공간 안에 보관해 주세요. 그러자 그들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신발을 방 안에 두면 냄새가 나잖아요.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억지로 감정을 누르고 다시 설명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공용 공간이라 모든 손님들이 이용하십니다. 신발은 반드시 객실 안에 보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그들은 마지못해 신발을 방 안으로 들여놓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바라보는 그들의 표정은 마치 이런 것도 못 참느냐는 듯했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저는 이미 기진맥진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자 마지막으로 결정적인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밤 9시쯤 저는 민박 1층에서 정리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위층에서 이상한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무언가 탄 듯한 냄새였습니다. 순간 불길한 예감이 들어 급히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의 방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연기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황하여 문을 두드렸습니다. 손님, 안에서 무슨 일이 있나요? 그러자 그들이 문을 열었고 방 안에서 저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방 안에서 전기 포트로 즉석 라면을 끓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포트 안에 라면과 수프를 함께 넣고 끓이고 있었으며 물이 넘쳐 전기 코드 근처까지 흘러갔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순간 사장님께서 올라오셨고 상황을 확인하신 후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저희 숙소에서는 머무실 수 없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제야 그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지만 저는 이미 한계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사장님께서 중국인 손님들에게 퇴실을 요구한 후 저는 이제 더 이상 문제는 없겠지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중국인 손님들은 짐을 싸지도 않은 채 태연하게 아침 식사 시간이 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의아한 기분이 들었지만 따로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부엌으로 들어선 그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자리를 잡고 앉더니 준비된 조식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순간 화가 치밀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손님들, 오늘 아침까지 퇴실 조치가 내려졌으니 조식은 제공해 드릴 수 없고요. 퇴실해 주셔야겠습니다. 그러자 한 명이 어이없다는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돈을 냈어요. 여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는 끝까지 받아야죠. 저는 황당한 표정으로 사장님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도 어이없어 하시며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송하지만 더 이상 숙박이 불가능하시기 때문에 조식 이용도 어렵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계시니 이제 그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하지만 그들은 자리에서 일어날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느긋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고 그중 한 명은 밥그릇을 든 채 저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서비스가 엉망인 곳에서 묵었어요. 이 정도는 당연히 보상받아야 해요. 순간 저도 모르게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저는 며칠 동안 쌓인 스트레스를 억누르지 못하고 그들에게 한 걸음 다가가 말했습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이기적인 행동을 하실 겁니까? 숙박 규정을 무시하고 민폐를 끼쳐도 모자라 이제는 퇴실 요청까지 무시하시는 건가요? 그들은 제 말을 듣고도 반성하는 기색 없이 비웃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한 명이 제 앞에 서서 밥그릇으로 제 몸을 툭툭 건드리며 소리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매너가 이렇게 없네? 난 손님이라고. 아침밥 가져와.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손을 쳐내며 소리쳤습니다. 그만하세요. 그 순간 밥그릇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쨍그랑 소리를 냈습니다. 바닥에는 깨진 그릇 조각이 널브러졌고 민박집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제 앞에 섰던 중국인은 저에게 무차별 폭력을 행사하기 시작했고 저는 그것을 뿌리치기 위해 대응해야만 했습니다. 다른 숙박객들이 놀란 얼굴로 우리를 바라보았고 사장님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하셨습니다. 그러나 중국인 손님들은 당황하기는커녕 오히려 저를 위협하듯 다가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폭력이다. 폭력 행사했어. 저는 황당해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제가 먼저 손을 친 것은 맞지만 그들이 먼저 도발한 것이었고 저는 그들의 행동에 대응을 한 것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 휴대전화를 꺼내 저를 촬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거 찍어. 한국인이 중국인을 차별하고 무차별 폭력을 행사했다고 경찰에 신고할 거다. 그들은 서로 중국어로 빠르게 대화를 나누더니 이내 휴대전화를 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중국 대사관에도 연락하자 여기 한국인은 우리를 차별하고 폭력을 행사했어. 미개한 조선족들. 그러고는 씩씩대며 숙소를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황당함과 분노에 휩싸여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으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1시간쯤 후 실제로 프랑스 경찰이 민박집을 찾아왔습니다. 경찰들은 저와 사장님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저는 차분하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다른 숙박객들도 저를 변호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들은 후 쌍방 폭행 혐의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하려 했습니다. 두 당사자 모두 물리적 충돌이 있었지만 큰 부상은 없고 상호 간의 언쟁 속에서 발생한 일로 보입니다. 따라서 별다른 처벌 없이 사건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억울했지만 경찰이 더 이상 개입할 의사가 없어 보였기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후 민박집의 온라인 리뷰 사이트에 중국어로 된 악성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한국인 직원은 인종차별주의자다. 중국인을 무시하고 폭력을 행사하는 곳 절대 가지 마세요. 중국인이라고 차별당할 수 있습니다. 저는 놀란 마음으로 사장님께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사장님께서는 한숨을 쉬시며 말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어. 나도 내용을 찾아봤는데 요즘 중국 네티즌들은 단체로 몰려다니면서 특정 업체를 공격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 실제로 한 주가 지나자 민박집의 평점이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원래는 평점이 높았던 숙소였지만 중국 네티즌들의 악의적인 리뷰 공격으로 이미지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습니다. 저는 화가 나서 손을 떨며 말했습니다. 도대체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걸까요? 자신들이 민폐를 끼쳐놓고 이제 와서 피해자인 척하다니요. 그러나 사장님께서는 차분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괜찮아. 앞으로는 중국 손님들은 받지 않으면 되지. 그냥 한국인들만 받으면 이런 문제는 없을 거야. 지우, 너도 이제 신경 쓰지 마렴. 난 괜찮으니까. 사장님은 애써 평정심을 찾으려는 것 같았지만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도무지 화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중국인 손님들의 뻔뻔한 태도, 경찰의 무책임한 태도, 그리고 중국 네티즌들의 집단 공격까지 모든 것이 억울하고 분노스러웠습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앞으로 중국인들은 제 눈앞에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중국인들은 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어른들이 중국인들을 엄청 혐오하던데 저 역시도 중국인들이 혐오스러워지려고 합니다. 과거 중국인들이 우리에게 어떤 몹쓸 짓을 했나요? 어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중국인들의 만행이 가면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중국인을 혐오하는 문화가 번진 이유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미국의 샌디에이고에서 비행기 탑승을 기다리는 부부가 있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로라는 불안한지 연신 손을 주무르고 있는데요. 그때 그녀의 남편이 말없이 그녀의 손을 잡아줍니다. 탑승할 비행기의 게이트가 열리고 그들은 탑승을 하는데요. 도착지는 다름 아닌 서울입니다. 도대체 이들에겐 무슨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의 좋아요 버튼에 힘을 얻어 비디오를 재생하겠습니다. 바로 지금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는 로라 오입니다. 저는 재미교포 2세로 부모님께서 한국에서 이민 오신 후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한국어는 부모님 덕분에 기본적인 대화 정도는 가능하지만 솔직히 저는 미국에서의 삶이 더 익숙했어요. 현재 저는 프리랜서 작가로 활동하며 집에서 일하고 있고 제 남편 에릭은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어요. 우리는 샌디에이고의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며 평온한 일상을 살고 있었어요. 퇴근 후 바닷가를 산책하거나 주말이면 친구들과 캠핑을 가곤 했죠. 특별한 고민 없이 이대로 평생을 살아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 만큼 안정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부터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단순한 피로라고 생각했어요. 프리랜서 작가라는 직업상 하루 종일 키보드를 두드리다 보면 손이 저릴 때가 많으니까요.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왼손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고 뭔가를 잡아도 자꾸 놓쳐버리는 일이 많아졌어요. 처음에는 컵을 떨어뜨리는 정도였는데 점점 나아지기는커녕 악화되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젓가락질이 어색해졌고 요리를 할 때도 칼을 제대로 잡기 어려워졌어요. 에릭이 그런 저를 유심히 보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로라, 요즘 손이 좀 이상한 것 같아. 병원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야? 솔직히 그때까지는 병원을 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별일 아닐 거라 믿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에릭의 걱정 어린 눈빛을 보고 나니 이제는 피할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병원을 찾아갔더니 의사는 신경학적 질환일 가능성이 크다며 정밀 검사를 받아보라고 했어요. 검사를 받고 며칠 후 신경과 전문의로부터 소견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신경 손상이 의심됩니다.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추가 검사가 필요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수술이라는 단어 자체가 너무 두려웠어요. 게다가 의사는 수술을 해도 완치가 보장되는 건 아니라고 했어요. 더 큰 문제는 바로 치료비였어요. 미국의 의료비가 비싸다는 건 익히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 일이 되니 실감이 났어요. 보험이 있긴 했지만 부담해야 할 금액이 어마어마했어요. 수술만 해도 수만 달러가 필요했고 이후 재활치료까지 감안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병원을 나와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에릭도 깊은 고민에 빠진 얼굴이었어요.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어요. 로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까? 그날 밤 저는 한인 커뮤니티를 뒤지며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한국에서는 신경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대형 병원이 있다는 글을 발견했어요. 미국에서 치료를 받으려다가 한국으로 가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성공적인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훨씬 체계적이고 의사들도 환자에게 세세하게 설명해줘요. 솔직히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아무리 한국의 의료 기술이 뛰어나다고 해도 내가 지금 미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보다 나을까?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는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선택일까? 그런데 게시글을 읽으면 읽을수록 한국에서 치료를 받은 한인들의 후기가 놀라웠어요.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치료를 포기하려다 한국에서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성공적인 치료를 받았다고 했고, 또 다른 사람은 한국의 병원 시스템이 미국보다 훨씬 체계적이라 만족스러웠다고 했어요. 저는 곧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의견을 물어봤어요. 부모님께서는 오히려 한국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일 수도 있다며 한국에 있는 친척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해 보겠다고 하셨어요. 남편 에릭과도 이야기를 나눴어요.
처음엔 한국까지 가서 치료를 받는 게 과연 현실적인 선택일지 고민했지만 에릭은 오히려 적극적이었어요. 한국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면 한번 가보는 게 좋지 않을까? 미국에서는 의료비도 부담되고 수술이 성공할지도 확신할 수 없잖아. 우리가 직접 가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경험해보면 어떨까? 그렇게 우리는 한국행을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한국에서 신경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만 해도 반신반의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한국에 있는 병원을 찾아보기로 했어요. 부모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아버지께서 곧바로 한국에 있는 친척들과 연락해 주셨어요. 특히 서울에 사는 큰이모께서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잘 알고 계셨고 신경치료로 유명한 대형 병원을 추천해 주셨어요. 로라야, 한국 병원들 정말 좋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치료도 빠르게 진행될 거야. 걱정 말고 한번 와봐. 이모의 말을 듣고 용기를 내어 해당 병원의 해외 환자 지원센터에 연락을 해봤어요. 다행히 영어 상담이 가능했고 이메일을 통해 제 증상과 미국에서 받은 검사 결과를 보내니 곧바로 답변이 왔어요. 로라 씨, 한국으로 오시면 정밀 검사 후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신경재활 치료도 체계적으로 진행되며 비용은 미국보다 훨씬 저렴한 수준일 거예요. 메일을 읽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았죠. 에릭, 우리 한국에 가보자. 에릭은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던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가보자. 한국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좋은지 직접 확인해보자. 우리는 곧바로 한국행 항공권을 예약했고 부모님이 마련해 주신 서울의 친척 집에서 머물기로 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뭔가 달랐어요. 자동화된 입국 절차부터 깨끗한 공항 내부까지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깔끔했어요. 에릭도 연신 감탄하며 사진을 찍었죠. 로라, 한국 진짜 대단한데? 공항부터 이렇게 현대적일 줄은 몰랐어. 다음 날 예약한 병원으로 향했어요. 서울 강남에 위치한 대형 신경과 전문 병원이었는데 건물 외관부터 웅장했고 로비에 들어서니 호텔처럼 깔끔하고 세련된 분위기가 펼쳐졌어요. 접수 데스크에서 우리를 맞이한 직원들은 모두 친절했고 영어로도 능숙하게 소통이 가능했어요. 곧 담당 신경과 전문의와 상담을 하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에릭과 저는 완전히 놀라기 시작했어요. 의사는 제 증상을 세심하게 체크한 후 MRI와 여러 신경학적 검사를 진행했어요. 그리고 검사 후 결과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미국에서 겪었던 의료 경험과 너무나 큰 차이를 느꼈어요. 미국 병원에서는 검사 결과를 한참 기다려야 했고 의사도 간단한 설명만 하고 끝났어요. 하지만 한국 병원에서는 의사가 직접 3D 신경 해부도를 보여주면서 제 증상이 왜 발생했는지, 어떤 치료가 필요한지 세세하게 설명해 줬어요. 로라 씨의 경우 신경이 손상된 부위가 명확하게 확인됩니다. 미국에서는 수술을 권유했다고 하셨지만 저희 병원에서는 수술 없이도 충분히 호전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됩니다. 이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미국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지만 한국에서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거잖아요. 우선 약물 치료와 함께 신경재활 치료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집중적인 치료를 받으면 상당히 회복될 가능성이 큽니다. 에릭과 저는 감격해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미국에서는 이런 설명도 듣기 어려웠는데 한국 병원은 정말 체계적이네. 의사는 또 재재활 계획을 세우고 앞으로 몇 달간의 치료 과정에 대해 자세히 알려줬어요. 한마디로 저를 하나의 환자가 아니라 사람으로 대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병원에서 나온 후 에릭과 저는 서울에서 유명한 한강을 가보았어요. 한강에 지는 노을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며 우린 대화를 나눴죠. 에릭은 잠시 침묵을 지키다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로라, 나 한국이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아. 에릭의 말에 저도 미소를 지었어요. 맞아. 한국이라는 곳이 정말 편해지기 시작했어. 내 병도 얼른 나을 것 같아. 그렇게 우리는 서로를 응원하며 다음 날을 위해 숙소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됐어요. 물리치료, 신경재활 치료, 그리고 전문적인 마사지 치료까지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고 의사와 치료사들은
정말 열정적으로 저를 도와줬어요. 저와 에릭은 한국에서 몇 주 동안 집중적인 신경 치료를 받으며 생활했어요. 병원 시스템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체계적이었고 치료 과정도 매우 상세하고 전문적이었어요. 미국에서는 간단한 의사 상담조차 몇 주씩 기다려야 했고 의료비 부담이 엄청났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예약도 훨씬 빠르고 의사들이 환자의 상태를 세심하게 분석하며 치료 방향을 잡아 주었어요. 그렇게 몇 주 동안 치료를 받으며 상태가 조금씩 호전되었어요. 하지만 담당 의사는 저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려주었어요. 로라 씨, 손의 신경 손상이 완전히 회복되려면 앞으로도 몇 년간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꾸준한 재활 치료가 필수적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치료받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했어요. 수많은 고민 끝에 에릭과 저는 결국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샌디에이고 집으로 돌아온 후 저는 계속해서 한국에서의 경험을 떠올렸어요. 만약 한국에서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다면 더 빨리 나을 수 있을까? 미국에서는 의료비도 부담되고 치료 과정도 복잡한데 한국이 더 나은 선택이 아닐까?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과 미국을 오가는 건 너무 힘든 일이었어요. 에릭도 회사에 복귀해야 했고 저 역시 미국에서의 생활을 완전히 정리하기엔 망설여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에릭이 저녁 식사 도중 갑자기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로라, 우리 한국으로 이민 갈까?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손에 들고 있던 포크를 내려놓았어요. 뭐? 한국으로 이민? 솔직히 저는 예상도 못한 말이었어요. 한국에서 내 치료 과정을 보면서 정말 많은 걸 느꼈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도 그렇고 생활 환경도 미국보다 나은 점이 많더라. 그래도 우리가 이민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내 직장도 있고 여기서의 삶도 안정적인데 그게 나 사실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외국계 기업들 찾아봤어. 뭐라고? 그리고 지원서를 냈는데 오늘 화상 면접을 받고 합격 통보받았어.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에릭, 너 진심이야? 응. 한국에서 살면서 내 치료를 도울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닐까? 미국에서는 병원 예약조차 힘들었잖아. 한국이라면 내가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어. 그리고 나도 한국에서 충분히 일할 수 있어. 에릭은 이미 모든 걸 다 계획해둔 듯 했어요. 나한테 이렇게까지 해주다니 너무 감동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우린 팀이잖아, 로라. 에릭이 한국 이민을 제안했을 때 나는 너무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한국에서 일할 회사를 미리 찾아보고 화상 면접까지 보고 합격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죠. 에릭, 정말 괜찮겠어? 너한테 한국은 완전히 낯선 곳이잖아. 로라, 한국에서 몇 주 동안 생활하면서 느꼈어. 한국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살기 좋은 곳이야. 그리고 무엇보다 내 건강이 최우선이잖아. 에릭은 이미 마음을 굳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었어요. 물론 한국에서 치료를 계속 받는 것이 건강을 위해서는 최선의 선택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나는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교포 2세였고 내 삶의 기반은 여전히 샌디에이고에 있었어요. 그리고 한국에 가면 나는 정말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날 밤 나는 에릭이 잠든 사이 노트북을 열고 한국 교포 차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어요. 한국에서 태어난 적 없는 교포들이 한국에 가면 어색한 한국어 때문에 차별받는 경우가 있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어떤 사람은 외국인도 아닌데 한국인도 아닌 애매한 존재라는 시선을 받는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외국에서 살다 왔다고 하면 괜히 배척하는 분위기가 있다고 했어요. 솔직히 미국에서는 한 번도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샌디에이고에서는 내가 미국인이나 다름없었고 친구들도 모두 나를 미국 사람으로 봤으니까요. 내가 정말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혹시 내가 한국에서 어설픈 한국인 취급을 받는다면? 혹시 에릭이 한국에서 외국인이라서 어려움을 겪는다면? 갑자기 온갖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나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우리의 계획을 말씀드렸어요. 엄마,
우리 한국으로 이민 가볼까 해. 수화기 너머로 부모님은 놀란 기색이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계속 치료받으려고? 응, 근데 나 솔직히 좀 불안해. 내가 한국에서 제대로 적응할 수 있을까? 나 한국에서 살아본 적도 없잖아. 그건 그렇지. 내가 한국 문화를 잘 안다고 해도 사는 건 또 다른 문제니까. 인터넷에서 보니까 교포들이 한국 가면 차별받는 경우도 많다던데 부모님은 잠시 고민하시더니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로라야, 차별이 아예 없다고는 못하지. 하지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야. 내가 한국에 가서 진짜로 살고 싶다면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직접 부딪혀봐. 정말 괜찮을까? 그리고 내 이모도 한국에 계시잖아. 힘들면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 조금 안심이 되었어요. 그래, 한국에 친척들이 있으니 완전히 혼자가 되는 건 아니야. 부모님과의 통화 후 나는 다시 에릭과 깊은 대화를 나누었어요. 에릭, 나 한국에서 차별받을까봐 걱정돼. 차별?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한국에서 태어나지 않은 교포들은 가끔 애매한 취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 그리고 너도 외국인이라서 불편할 수도 있고. 에릭은 내 말을 듣고 잠시 생각하더니 내 손을 잡고 말했어요. 로라, 우리가 한국에 가는 건 내 건강을 위해서야. 그리고 우리가 팀이라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같이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도 한국에서 정말 잘 적응할 수 있을까? 그건 우리가 해봐야 알겠지. 하지만 난 내 곁에 있을 거야. 그리고 우리 이미 한국에서 몇 주 동안 살아봤잖아. 힘든 점도 있었지만 좋은 점도 많았어. 난 그걸 믿고 가는 거야. 에릭의 확신에 찬 태도를 보니 나도 용기를 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괜찮을까? 로라, 걱정은 많을수록 더 커지는 법이야. 일단 해보자. 그렇게 우리는 본격적으로 한국 이민을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이민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었어요. 집을 정리하고 필요한 서류들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갔죠.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엔 불안함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을까? 미국에서의 안정적인 삶을 포기하는 게 맞는 선택일까? 샌디에이고에서의 마지막 밤, 나는 침대에 누워 한동안 잠들지 못했어요. 출국을 하루 앞둔 날, 부모님과 마지막 영상통화를 했어요. 엄마, 아빠, 나 정말 한국에서 잘할 수 있을까? 화면 속 부모님은 걱정 어린 표정을 지으며도 따뜻한 미소를 보이셨어요. 로라야, 처음엔 힘들 수도 있어. 하지만 내가 어떻게 마음먹느냐에 달렸어. 그리고 내 곁엔 에릭이 있잖아. 두 사람이 함께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그리고 내 몸속에는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 넌 엄연한 한국인이야. 근데 엄마, 나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잖아. 내가 진짜 한국 사회에 녹아들 수 있을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나진 않았어도 내 안에는 한국인의 정체성이 있어. 그리고 내가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적응하게 될 거야. 만약 힘들면 우리한테 전화하면 되지. 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은 안심이 됐어요. 한국 가서도 자주 연락할게요. 당연하지. 그리고 내 이모랑 친척들도 있으니까 어려운 일 있으면 언제든 도움을 받아. 나는 부모님과의 통화를 마치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정말 떠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출국을 하루 앞두고 샌디에이고에서 친한 친구들과 마지막으로 만났어요. 한국에서 산다고? 와, 진짜 대단한 결심이다. 에릭, 너 한국어 좀 늘었어? 에릭은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조금?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어. 친구들은 아쉬워하면서도 우리를 응원해 줬어요. 그래도 한국에서 살면 요즘 유행하는 맛있는 음식 많이 먹겠네. 불닭볶음면, 삼겹살, 양념치킨 부럽다. 맞아. 대신 너희가 한국 놀러 오면 내가 맛집 투어 시켜줄게. 우리는 그렇게 웃으며 마지막 밤을 보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갑자기 울컥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이곳에서의 삶이 너무 익숙했고 떠나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어요.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되었어요. 우리는 부모님과 마지막으로 영상통화를 하며 인사를 나눴어요. 도착하면 바로 연락해. 응. 엄마, 걱정 마세요. 에릭과 나는 공항에서 수속을 마친 후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면서 나는 다시 한번 여러 감정이 뒤섞이는 걸 느꼈어요. 두려움, 설렘, 기대, 걱정.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크게 자리 잡은 감정은 희망이었어요.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에릭을 믿듯 에릭도 나를 믿고 있잖아. 이제는 나도 내 선택을 믿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우리는 한국에 있는 이모와 친척들의 환영을 받았어요. 로라야, 드디어 왔구나. 에릭, 한국에 온 거 환영해. 에릭은 어색하지만 정성껏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모는 우리를 데리고 임시거처로 이동했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병원 진료와 집 구하기를 시작했어요. 에릭도 한국에서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즐기려 했어요. 그는 출근 전부터 한국어 학원에 등록했고 한글 마스터라는 목표를 세웠어요. 출근 첫날 그는 동료들에게 한국어로 인사를 건넸다고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에릭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동료들은 에릭의 노력에 감탄하며 환영해 줬다고 해요. 에릭이 한국어를 배우고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나는 점점 안심이 되었어요. 우리 정말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여전히 내 마음 한구석에는 남아있는 질문이 있었어요. 정말 한국에서 교포는 차별받을까? 나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도 스스로 이 질문에 답을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결국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 물론 사람마다 경험이 다를 수 있겠지만 내가 긍정적인 태도로 다가가면 더 많은 좋은 인연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나는 아직 한국에서의 삶을 100% 장담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에릭과 함께라면 어디서든 새로운 길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렇게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한국에서 교포는 차별받을까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첨단 의료 시스템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는 감동적인 이야기네요. 한인들의 역이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댓글은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